한국은 감정적인 나라야.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다는 거지? 옥스퍼드 출신으로 수십 년간 아시아 연구를 해온 스웨덴의 저명한 교수가 한국의 촛불 시위를 감정적 분출이라 비하했다가 자신의 제자에게 공개 세미나에서 치명적인 반박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교수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날 한국은 서구 민주주의를 그저 수입한 것에 불과하다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가 한국의 민주주의 정신을 증명하겠다며 나섰고 결국 이 교수는 자신의 편견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동아시아학의 권위자가 자신의 평생 연구를 뒤집는 발언을 하게 된 걸까요?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전해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문학을 공부하는 에바 린드베리입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 저도 긴 금발 머리에 푸른 눈을 가졌죠.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책은 전형적인 북유럽 문학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제 책장에는 한국 작가들의 책이 가득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한국 문학에 빠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24년 10월의 어느 날 저는 프레스카티 캠퍼스 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 유리창 너머로 스웨덴의 가을 하늘이 눈부시게 파랬어요. 이미 쌀쌀한 날씨였지만 현대적인 유리 건물로 지어진 도서관 안은 따뜻했죠. 저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읽고 있었는데 그때 제 옆자리에서 누군가 휴대폰을 바라보며 작게 탄성을 질렀어요. 드디어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순간 저도 모르게 책을 떨어뜨렸죠. 도서관의 정막을 깨뜨린 건 곧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키보드 소리였어요. 모두가 이 놀라운 소식을 검색하고 있었나 봐요. 스웨덴 할리먼은 한강의 작품을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가했더군요. 사실 저는 3년 전 우연히 접한 채식주의자를 통해 한국 문학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2016년 맨부커상 수상 소식을 듣고 호기심에 집어들었던 책이었는데 그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고 우리 학교 언어 카페에서 한국 유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 한국 친구들과 짧은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민주화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용기는 저를 깊이 감동시켰죠. 스웨덴도 물론 민주주의 국가지만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이루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시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날 제 지도교수인 헨리 카터 교수님의 한마디가 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뜨렸어요. 한강의 수상은 서구 문학계가 동양의 이국성에 매혹된 결과일 뿐이야. 교수님의 말씀에 도서관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카터 교수님은 옥스퍼드 출신의 저명한 동아시아학 전문가셨지만 왠지 그의 말에는 편견이 느껴졌죠. 제가 읽던 소년이 온다는 단순한 이국성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광주의 아픔을 다룬 이 소설은 인간의 보편적인 고통과 저항정신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교환학생으로 만났던 한국인 친구 지은이였어요. 지은이는 제가 처음으로 사귄 한국인 친구였는데 지금은 서울로 돌아가 있었죠. 저희는 자주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곤 했어요. 에바, 너도 소식 들었지? 계엄이라니 정말 말도 안 돼.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21세기의 한국에서 계엄령이라니요? 도서관 창 너머로 보이는 평화로운 스톡홀름의 가을 하늘과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을 일들이 겹쳐 보였죠.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으로 들떠있던 그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또 한 번의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이날이 제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첫걸음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참 신기했어요.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검색했던 탓인지 제 피드에는 한국 관련 영상들이 가득했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한 영상의 제목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서울 광화문 광장. 100만 시민들의 촛불이 다시 타오르다. 저는 그날 밤 도서관에서 퇴근하자마자 기숙사로 달려갔어요. 노트북을 펴고 생중계 영상을 틀었죠. 화면에 펼쳐진 광경은 놀라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 마치 반딧불이 때처럼 아름다웠답니다. 시민들이 외치는 구호가 들렸어요. 민주주의, 평화, 희망. 저는 스마트폰 메모장에 한글과 발음을 적어가며 따라했어요. 이상하게도 이 단어들은 제 입에 자연스럽게 맴돌았죠.
2년 전 교환학생 시절에 배웠던 한국어가 다시 떠올랐어요. 저는 바로 지은이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생중계 보고 있어. 너도 광장에 있니? 잠시 후 영상통화가 걸려왔어요. 지은이었죠. 화면 속 배경은 수많은 촛불이었어요. 에바, 나 지금 광화문이야. 여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우리가 또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지은이의 목소리는 들뜬 듯 했어요. 주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이 들려왔죠. K-팝 응원봉의 불빛이 반짝였고 창의적인 피켓들이 눈에 띄었어요. 민주주의는 촛불처럼 흔들려도 꺼지지 않는다. 이게 나라냐고 물었더니 정말 나라가 아니게 됐네요. 같은 문구들이었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지금은 좀 정신이 없어. 지은이가 말했어요. 내일 저녁에 길게 통화하자. 들려줄 이야기가 많아. 다음 날 저녁 지은이와 다시 영상통화를 했어요. 그녀는 어제의 흥분된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더욱 진지해 보였죠. 에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지은이가 말을 꺼냈어요. 사실 우리는 3대째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어. 지은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1960년 4.19 혁명 당시 지은이 할아버지는 고등학생이셨대요. 지은이가 할아버지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려줬죠. 마산에서 한 학생이 희생된 후 전국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다고 해요. 할아버지도 그때 친구들과 함께 시위에 참여하셨대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하실 때면 문시울이 붉어지신데 지은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19살의 용기가 결국 이승만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셔. 그리고 지은이는 부모님의 러브스토리 같은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1987년 6월 항쟁 때 이화여대 학생이었던 어머니와 서울대 학생이었던 아버지가 명동성당 근처 시위 현장에서 처음 만나셨대요. 최루탄이 날아오는 그 험한 상황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라고 해요. 지은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어제의 사진들을 보내줬어요. 광화문 광장의 질서정연한 시위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시민들, 교통정리를 돕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었죠. 2016년 내가 고등학생일 때도 이랬어. 지은이가 말을 이었어요. 그때는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였지. 추운 겨울이었는데 우리는 매주 광장에 모였어. K-팝 응원봉으로 불을 밝히고 다시 만난 세계를 다 같이 부르면서 지은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유튜브에서 본 장면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어요. 이건 3대에 걸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였고 평화로운 저항의 힘이었죠. 다음 날 아침 도서관에서 헨리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여전히 한국의 시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계셨죠. 이건 감정적인 분출일 뿐이야. 진정한 민주주의는 서구처럼 제도화되어야 해. 길거리로 나가는 건 후진국적인 발상이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가 본 것들, 지은이에게 들은 이야기들이 제게 용기를 줬거든요. 교수님, 제가 찾아본 자료들로는 달라 보여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성숙한 저항으로 만들어져 왔어요. 4월 혁명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폭력 대신 평화를, 분노 대신 연대를 선택해왔잖아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셨죠. 다음 주 세미나에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발표해보지 않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이가 보내준 사진들, 유튜브에서 본 영상들, 그리고 그녀의 가족 이야기가 제 발표에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밤 유튜브에는 새로운 집회 영상이 올라왔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대구, 전국 곳곳에서 촛불이 타올랐죠. SNS에는 한국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같은 해시태그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였어요.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 한켠을 비워두고 쓰레기는 철저히 분리수거를 했죠. 광장의 모습이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질서정연했어요. 주말에는 지은이가 새로운 영상을 보내왔어요. 수만 명의 학생들이 K-팝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었죠.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점 더 커져서 광장 전체를 울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구나.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이 아닌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지켜내는 민주주의였어요. 저는 그날도 스톡홀름 기숙사에서 한국의 생중계를 찾아보았죠. 처음에는 단순히 시위 현장을 보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목격한 것은 놀라운 시민의식의 향연이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안전통로였어요.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넓은 통로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더군요. 시민들이 서로 손을 잡고 인간띠를 만들어 통로를 확보하고 있었죠. 마치 잘 짜여진 무대 같았어요.
아직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직접 생수를 나르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추운 날씨에도 밝은 표정으로 봉사하는 모습에서 희망이 보였어요. 지은이가 보내준 실시간 영상에는 이런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도 놀라웠어요. 수십만 명이 모인 광장이었지만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죠. 시민들이 직접 분리수거 부스를 만들고 플라스틱, 종이, 일반 쓰레기를 꼼꼼히 나누어 담고 있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광장 주변 카페들의 이야기예요. 시민들이 미리 커피 값을 지불하고 가면 나중에 오는 다른 시민들이 그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카페 곳곳에 붙어있는 포스트잇이 인상적이었죠. K-팝 노래가 울려 퍼졌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는 몇 명의 젊은이들이 부르기 시작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합창에 동참했죠. 지은이가 설명해준 바로는 이 노래는 2016년 이화여대 시위에서 처음 불렸다고 해요. 그때부터 젊은 세대의 저항과 희망을 상징하는 곡이 되었다네요. 노래를 부르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이 노래처럼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가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K-팝 응원봉의 불빛이 노래에 맞춰 물결치는 모습은 밤하늘의 별들 같았어요. 실시간 채팅창에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반응이 쏟아졌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한국 시민들의 성숙함에 감동했다. 같은 댓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죠. 심지어 스웨덴어로 된 응원 메시지도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이게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민주주의의 축제였고 시민의식의 승리였어요. 촛불은 흔들렸지만 그들의 마음속 민주주의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스톡홀름 대학 세미나실은 그날따라 무거웠어요.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 제도와 시민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했죠. 청중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제가 그동안 연구한 내용을 천천히 풀어나갔어요. 먼저 서구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을 비교했어요. 헨리 교수님이 강조하시던 개인주의, 법치주의, 대민주주의, 권력 분립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한국만의 독특한 발전 과정이 있었음을 설명했죠. 실시간으로 촬영된 촛불 집회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평화로운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모습들이었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 문화와 현대 민주주의가 만나 만들어낸 특별한 모습이라고 설명했어요. 헨리 교수님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어요. 아시아의 유교적 전통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여드렸어요. 한국의 시민사회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오히려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광장에서 노인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고 장애인을 위해 길을 만들어주는 모습들이 바로 그 증거였죠.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특히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들의 눈빛이 달랐죠.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서구식 민주주의만이 유일한 답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어요.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논점을 꺼냈어요.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 그리고 평화로운 저항이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2024년 한국의 촛불 집회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어요. 시민들은 단순히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수개하며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헨리 교수님의 표정이 조금씩 변해갔어요. 특히 제가 보여준 데이터에 주목하셨죠.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시민 참여가 어떻게 사회적 자본을 형성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어요. 세미나가 끝날 무렵 교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고요. 민주주의의 다양성, 그리고 각 사회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셨죠. 그날 밤, 저는 지은이에게 긴 이메일을 썼어요. 서구의 한 작은 세미나실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았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촛불이 여기 스톡홀름에서도 밝게 빛나고 있다고 전했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학과의 교수님들이 찾아오셔서 추가 세미나를 제안하셨죠. 특히 정치학과와 사회학과에서 한국의 시민운동이 가진 특별한 힘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유럽의 시각에서 보면 촛불 집회의 평화로운 저항 방식은 매우 신선했나 봐요. 폭력적인 시위나 혼란 없이도 수많은 시민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겐 놀라웠죠. 한 교수님은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와 한국의 촛불 집회를 비교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왜 한국의 시위는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고 하셨죠.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어요. 그들은 자국의 민주화 운동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 한국의 사례가 그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된다고 했죠. 태국에서 온 학생은 자기 나라의 우산 시위와 촛불 집회를 비교하며 운시오를 불켰어요.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에 헨리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서구 민주주의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더 나은 것은 아닐 수 있다고요. 때로는 새로운 길이 더 밝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고 하셨죠. 그날 밤 지은이가 보내온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스웨덴의 차가운 겨울밤. 저도 창가에 작은 촛불을 켰어요. 서울과 스톡홀름의 시간은 달랐지만 그 불빛만은 같았죠. 민주주의를 향한 희망의 빛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학교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했죠. 저는 이제 막 시작된 이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해졌답니다. 학교 신문사와의 인터뷰는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기자는 특히 한국의 촛불 집회가 가진 문화적 특징에 관심이 많았죠. K-팝 응원봉을 시위 도구로 활용하는 창의성이라든가 질서정연한 행진과 청소,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의식까지. 인터뷰가 나간 후 캠퍼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동아시아학과 학생들은 물론이고 다른 학과 학생들도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죠. 도서관에서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 관련 책들이 대출 예약으로 가득 찼다고 해요. 헨리 교수님은 이제 매주 저와 티타임을 가지며 한국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서구 중심적인 시각이 조금씩 변화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와 평화로운 저항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교수님이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다음 학기에 현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흐름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특별 강좌를 개설하자고요. 제가 공동 연구자로 참여해달라는 부탁도 잊지 않으셨죠. 그날 밤 지은이가 보내온 영상을 보며 생각했어요. 촛불은 여전히 광장을 밝히고 있었고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단단해져 있었죠. 그들의 투쟁이 이제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교과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답니다. 스톡홀름의 겨울밤은 여전히 춥고 어두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빛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밝게 빛날 것 같았답니다. 요즘 제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와 신문 기사들이 가득해요. 6개월 전만 해도 한글을 겨우 읽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한국 뉴스를 읽는 게 일상이 되었죠. 한국 언응력 시험 중급을 준비하면서 지은이와 매일 영상통화로 회화 연습도 하고 있어요. 특히 뿌듯한 건 촛불 집회 현장의 구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비상계엄 철회하라, 민주주의를 수호하자 같은 구호들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되니 광장의 함성이 더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지은이가 보내주는 현장 영상 속 피켓들도 하나하나 읽어보며 시민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죠. 헨리 교수님의 연구실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던 서구 민주주의 이론서들 옆에 한국의 민주화, 운동 관련 서적들이 하나둘 늘어났죠. 아시아 민주주의의 재발견이라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교수님은 특히 한국의 시민운동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에바, 자네 덕분에 30년 동안의 편견을 깨닫게 되었네. 교수님이 어느 날 고백하듯 말씀하셨어요. 자네 말대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서구식 잣대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더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숙한 질서, 그리고 평화로운 저항의 힘. 이건 우리가 새롭게 주목해야 할 민주주의의 한 형태일세. 교수님은 다음 학기부터 현대 아시아의 민주주의 운동이라는 새로운 강의를 개설하기로 하셨어요. 한국의 촛불 집회를 중심 사례로 다루겠다고 하셨죠. 감정적 분출이라고 폄하하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저도 창가에 촛불을 켜요. 창 너머로 보이는 스톡홀름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서울의 촛불들을 생각해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승리하기를, 그 위대한 시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이제는 저도 이해해요. 왜 지은이의 할아버지가 19살의 나이에 거리로 나섰는지, 왜 그녀의 부모님이 최루탄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지금도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가는지를. 한국의 촛불은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한국 민주주의는 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시 한번 역사를 새로 쓸 테니까요. 오늘은 스웨덴의 한 유학생이 한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게 된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의 촛불 집회가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과 평화로운 저항 방식은 전 세계에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질서 정연한 시위 문화, 자발적인 시민 참여, 그리고 끈질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까지. 이런 모습들이 서구학자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한국만의 독특한 민주주의 발전 모델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